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민경 아나운서, 김수희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약물 운전 혐의로 지난 6월에 이경규 씨가 입건이 됐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론이 어느 정도 났는데 검찰이요, 약식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제가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여전히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병원을 찾기 위해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으면 운전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 제 자신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증상으로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공황... 밖에서도 시동 걸고 그러잖아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했다는 건데, 약식 기소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재판, 공식적인 재판,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을 통해 가지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경규 씨가 재판은 면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이경규 씨가 당시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의 차량을 다른 사람의 차를, 그러니까 착각해서 운전을 하다가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고요. 예. 이후 출동한 경찰이 실시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바 있는데요. 이후 경찰 소환 조사를 한 뒤 지난 7월 검찰의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어제 이경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예. 그러면 김수희 변호사님, 이 당시에 약물 운전이라는 것도 생소했었고 사회적인 파장도 꽤 컸어요. 근데 검찰이 왜 약식 기소한 거는 어떤 이유라고 봐야 돼요? 네,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약식 기소는 검찰에 약식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은 약식 명령이라는 걸 하게 되고 벌금 이하의 처벌이 내려지는 다소 간단한 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예. 이 명령이 확정되면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얻고요. 예. 이경규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희소식이 아닐 수 그렇겠네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예. 약물 운전이라고 해서 처음에 사실 충격이 많이 컸었는데 좀 사정을 들어보니 그 약물이 마약이나 이런 향신성 약류가 아니라 처방받은 그렇죠. 약물이었다. 예. 10년 동안 공황장애를 일으켜서 그걸로 인해서 정신과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물이라는 점을 또 상세하게 당시에 약봉투를 통해서 소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러한 처방용 약물의 경우에는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예. 처벌 수위가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 또 이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에서는 사실 초범인 경우, 경미한 처벌인 경우에는 예. 이제 약식 기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검찰이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서면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안 가도 되는 거고 그냥 서면을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약식 기소를 했고 이제 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들여서 약식 명령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경규 씨가 여기서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면 예.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경규 씨가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상황에서 이 정도 혐의가 어느 정도는 사실 많이 예, 밝혀졌잖아요. 정식 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이경규 씨가 그동안의 데뷔 이래 큰 논란도 없었고 본인이 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모습 보고. 이경규 씨 하면 이 데뷔한 지 40년 동안 굉장히 큰 논란 없이 조용히 깨끗하게 지낸 연예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예. 그래서인지 이번 사고 이후에 많은 분들이 더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하는 일 없이 오히려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 소화를 모두 하길래
굉장히 의연하게 이번 사건을 넘어가는가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방송에서 심경을 토로했었는데요. 예.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느꼈다면서 그래요? 네, 지금은 좀 괜찮아졌지만 트라우마가 상당히 오래 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송에서의 의연한 모습과는 달리 실제로 본인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비판적인 여론도 많았어요. 악플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이경규 씨 악플이 안 달린 그 언론이 연예인으로서 연예인, 맞아요. 그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참 평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이런 사태에서 악플을 피해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과거에는 한 후배가 아마 그 이경규 씨한테 조언을 바랬던 모양입니다. 예. 악플 같은 거를 보면 선배님들 괴롭냐 그랬더니 이경규 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 너 마음에 두지 마라 이렇게 가볍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이 실제적으로 당하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말했듯이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 어찌됐든 이경규 씨가 약물 든 다음에 운전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마약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작을 했기 때문에 약식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경규 씨 말대로 마음먹기에 달렸다고는 하지만 실제 당하게 되면은 또 달라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초반에는 동정 여론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좀 비난 여론이 높아졌어요. 왜 그랬었죠? 사실 처음에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처방용 약물이다라고 상세하게 소명을 하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밝히면서 예. 좀 동정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연예인이라서 과잉 수사를 받는 것 아니냐. 형님 응원합니다. 그동안 사고가 크게 없으셨기 때문에 이런 동정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그런데 6월 25일이죠. CCTV가 공개되면서 그 동정 여론이 비난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예. 예, 사실 이 사고가 처음 시작됐을 때 다른 사람의 차량을 바꿔 타고 가다가 적발돼서 확인이 되었었는데요. 예. 근데 그보다 앞선 일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예, 그 앞서서 버스에 접촉 사고도 간단하게 일으켰고요. 예, 거기서 이제 내렸는데 인도로 가지 않고 차도에서 비틀비틀거리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중간에 이제 세차장을 들렀는데 직원이 후진을 하라 그랬는데 앞으로 직진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예. 또 불법 좌회전을 하는 다양한 영상들이 이제 공개되면서 이경규 씨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운전 치사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본인만 괜찮으면 본인만 위험하다기보다 다른 운전자까지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비난 여론이 이렇습니다. 예. 그러면 팀장님 이렇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을 하면은 이런 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본인도 그렇고. 그게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엄연히 독일법 45조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전하지 말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약물 운전이라고 한다면 일반이 생각할 때에는 마약이라든지 예.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었을 경우이지 실제적으로 의약품, 정상적인 의약품을 먹었을 때 운전 안 해야 되나 그렇죠. 이런 생각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약물을 먹고 운전을 못할 정도에서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할 수도 있고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하고 만약에 예. 약물 드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은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죄를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지금 이경규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변호사님이 말했지만 이게 마약이 아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정신과 치료 때문에 실제적으로 약을 복용했는데 그 약에 취해가지고 운전하는지를 몰라도 괜찮을 줄 알았다. 쉽게 얘기해서 평상적으로 먹는 약인데 그걸 먹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몸이 말이 안 듣죠. 하지만 내가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먹었는데 어때? 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운전이 안 되면 그것도 약물로 보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약, 그러니까 운전하기에 먹어도 되는 약과 그렇지 않은 약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명확한 구분이 사실은 없는데 보통 없어요? 약사분들이 줄 때에 약을 줄 때에 거기 보게 되면은 약을 복용하신 후 몇 분 후, 몇 시간 후에 전까지는 운전하지 말라는 것이 써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세밀한 분을 보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약을 먹어가지고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혼미하게 되면 누구라도 마찬가지로 운전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이 느끼기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논란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경규 씨 본인도 아까 그런 심경을 밝혔지만 가족들,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가족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낸 것 같습니다. 이경규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딸 예림 씨와 함께 출연을 해서 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공유가 되기도 했는데요. 예. 과거에 이경규 씨가 딸과의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딸 예림 씨가 아빠는 나한테 뭐야? 라고 묻자 이경규 씨가 아빠는 너의 비빌 언덕이야 라고 말을 해서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대화로 회자가 됐던 경우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사고 이후에 이경규 씨가 이제 아빠는 너의 비빌 언덕이 아니다. 언덕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을 꺼냈는데 그러니까 약물 운전 논란을 간접적으로 언급을 한 거죠. 이에 예림 씨가 그럼 난 어디 가서 살아야 하지? 한국을 떠야 하나라고 받아치자 이경규 씨가 또 네가 한국을 왜 뜨냐? 사고는 내가 쳤는데 라며 미안한 마음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딸 예림 씨가 비빈 사람도 다 같이 무너지는 거지 뭐라고 의연하게 받아치면서 이경규 씨를 이제 슬며시 위로해주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공유가 됐습니다. 예, 한국을 떠날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뭐 활동을 해왔다고 하니까 이경규 씨 앞으로도 계속 좀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배우 이희경 씨 관련한 사건인데 이게 좀 황당한 사건입니다. 이 결론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일단 이희경 씨하고 한 여성이 나눈 대화를 그 여성이 일단 공개를 했는데 네. 그 대화라는 것이 일단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이희경 씨와 대화를 나눴다면서 한 여성이 이제 본인의 SNS에 글을 공개를 했는데요. 예. 해당 대화에서 이희경 씨와 굉장히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예. 신체 사진을 이희경 씨가 요구를 하고요. 성희롱을 하고 음담패설을 일삼는 내용이 가득했는데요. 지금 제가 차마 방송에선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 글이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예. 이희경 씨의 개인 SNS가 악플로 도배가 됐고요. 예. 이희경 씨가 출연하는 방송에는 이제 하차 요구가 빗발치는 등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예, 일단은 이게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 경위를 볼 텐데 그런데 그 대화 내용에서 밝혀지기 전에 보더라도 이상한 점이 좀 있었어요. 네, 모든 네티즌들이 보고 좀 이상하게 꼽은 점이 있습니다. 예. 이희경 씨와 메신저를 나눈 이 대화를 나눈 폭로자의 말투가 좀 어눌하다였다는 말투. 건데요. 예. 이에 누리꾼들이 한국인 맞냐, 사기꾼 아니냐, 혹시 요즘 흔한 AI로 조작한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폭로자가 올린 대화에서 이희경 씨가 올렸던 셀카 사진도 공개가 됐었는데요. 이 사진은 또 온라인상에서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이라서 누리꾼들이 이제 진짜인가 사실일 수도 하면서 이제 긴가민가하는 예.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희경 씨가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당연히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예. 이희경 씨의 소속사는 허위 사실, 이런 악성 루머 등으로 인한 피해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 또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손해를 모두 산정해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그런데 사실 연예인의 경우에는 저희 재판부에서 좀 더 그 피해에 대해서 이 이미지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상당한 중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이게 사실은 예. 이미지를 통해서 활동을 하는 부분이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인한 이미지 훼손은 큰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판결을 하고 있고요. 예. 이번 사건이 단순한 어떠한 민사상 손해배상뿐만이 아니라 형사상 법적 조치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처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법적 대응까지 얘기하고 폭로했던 사람 본인은 아마 알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님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경 씨와 그 성적인 뭐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는 예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경 씨가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본인이 돈 얘기를 한 거는 맞다고 합니다. 한번 돈을 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부모한테 돈을 달라기가 어려우니까 돈 줄 수 있냐고 물어봤을 뿐이지 예. 돈을 달랬던 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달랬다는 문제가 아니라 혹시나 다른 여성들이 이렇게 피해를 볼까 봐 자기는 우려한 차원에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그러면서 21일 날 새로운 증거라고 내놨는데 그 이경 씨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속에서 메시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동안 나눴던 둘이서 나눴던 대화 내용이 나타나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예. 다들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면서 보여줬던 스크린 영상인데요. 이 계정은 이재영 씨의 진짜 계정이다. 이런 식으로 그 블로그에 썼던 예희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이 폭로자의 말투가 어눌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있죠. 네, 네티즌들이 한국인 맞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했었잖아요. 폭로자가 이 한국인이 아닌 독일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폭로자는 자신이 한국어 독학 8년 차고 책과 수업으로는 공부한 적이 없어서 말투가 어눌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한 사기꾼이 아니다. 본인은 진짜 순수한 독일인이고 본인의 사생활은 더 이상 침해하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김수희 변호사 지금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 결론이 났죠? 사실 오늘 새벽에 이 독일인 여성이 자신의 X, 옛날 트위터죠. 예. 사실 자신의 잘못이다. AI 사진들을 활용해서 본인들이 이러한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예. 점점 관심을 많이 받게 되니까 이게 내가 이런 일을 실제로 그렇게 해서 했던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 장난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너무나 파장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장난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팀장님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기세 등등하다가 갑자기 자기 잘못이다라고 심경을 바꾼 이유는 또 뭐라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심정을 바뀐 이유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폭로를 노렸던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X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장난으로 썼지만 관심을 받고 이제 폭주하니까 점점 더 글을 쓰고 싶어져서 계속 AI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변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런데 점점 보다 보니까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잘못이라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그러니까 제가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예. 지겠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분이 독일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장도 서투르고 내용도 서투르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무 이유도 없이 예. 그런 사람한테 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은 죄송하다,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장난이다. 장난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앞서 김수희 변호사께서 그 이미지, 연예인들의 이미지 얘기하셨고 이 사람은 재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가능합니까?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정통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 내용에 따라서 제가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음란물 유포죄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법적 책임이 가능하다는 사실 인지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장난이 아니,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 꼭 명확히 인지하셔야 되고 이미 예. 발생한 이희경 씨에 대한 피해 되돌리기는 이미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나마 뭐 오늘 새벽에 고백 글로써 사실관계가 다시 되짚힌다고 해도 이미 그 이미지에 발생한 피해, 예. 그 피해를 이런 단순한 법적 조치만으로도 되돌릴 수가 없고 보전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애초부터 이러한 경우에 좀 처벌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 받은 이미지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뭐 명확한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맞습니다. 이희경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예능에서도 하시고 또 연기로서도 하시고 또 그 이미지 자체가 재치 있고 유머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왔던 시사 프로그램 비슷한 형사 프로그램 비슷하게 나오셔서 맞아요. 예. 심각하게 이제 발언을 하시면서 진중한 이미지로도 나오셨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이미지에 정 배치되는 내용들이 그대로 게시되면서 걸러지지 않고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걸러지지 않고 대중들에게 그대로 노출이 됐거든요. 근데 본인은 잘못됐다고 하지만 장난이라고 하지만 그것들을 또 어떻게 법적 조치로 피해 보전을 할 수 있을지 연예인으로서는 더욱더 일반인도 당연히 피해가 크지만 연예인은 이미지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더욱더 큰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논란만 기억하고 이게 거짓이었다 이런 뉴스를 또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게 피해가 참 어떻게 복구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이희경 씨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서 네. 처음에 그런 글이 떴을 때 그래서 더 충격이 컸었죠.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지금 이희경 씨의 평소에 진중한 모습이 좋다라고 말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희경 씨가 굉장히 착하고 성실한 이미지로 연예계 생활을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 2020년에는 이희경 씨가 만취 상태로 극단적인 시도를 하던 한 남성을 직접 구조해서 굉장히 그래요? 화제가 되기도 하고 선행의 아이콘으로 이 자리매김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뿐만 아니라 이 밝고 쾌활한 성격 탓에 각종 예능에서 러브콜을 받으면서 방송에서도 굉장히 종횡무진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는 육아 예능인데 최초로 미혼 MC로 발탁돼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고요. 또 무엇보다 이희경 씨는 효자로도 굉장히 맞아요. 유명한데요. 이 한 시상식에서 상을 받게 되자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엄마 아들 상 탔어 키워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진심을 전하는 모습이 굉장히 큰 울림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희경 씨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손에 자랐는데요. 이런 과거사가 알려지면서 특히 이 시상식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회자가 되면서 참 잘 자랐다 이런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참 AI 기술이라는 것이 산업적으로 기술적으로 분명히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피해도 우려해야 하는 건데 김실패 또 이 AI 조작 때문에 간접적으로 또 피해를 입은 스타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많이 아는 분인데요. 이정재 씨입니다. 예. 오징어 게임 주인공으로도 유명하시죠. 최근에 이 이정재 씨가 본인이 한 일이 아닌데 본인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일이 발생해서 매우 황당하고 또 많이 불쾌하고 계신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밀양에 있는 50대 여성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정재 씨를 사칭하는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겁니다. 예. 실제 이분은 이정재 씨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었어요. 예. 바로 AI 때문인데요. AI 기술을 활용해서 그 공항에 있는 사진을 보낸다는 등 또 운전면허증, 이정재 씨 사진이 저렇게 있는 운전면허증을 보내오니 당연히 이 여성으로서는 이정재 씨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AI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실체인지 가짜인지 또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 처음에는 틱톡으로 메시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사실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그 로맨스 스캠의 경우 카카오톡 메시지를 최근에 많이 활용해요. 예, 그 카카오톡 메시지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사진들을 주고받았고 대화를 이제 주고받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러다가 돈을 요구하겠죠. 처음엔 한 600만 원 정도를 이정재를 나를 만나겠다라고 해서 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난 돈 주고는 만나지 않겠다고 거절은 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점점 그 한 번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이후에 계속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예. 무려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5억 원이나 5억이에요. 5억. 네, 5억이나 갈취를 당하신 겁니다. 이정재 씨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정재 씨를 사칭하는 분. 근데 이제 이 여성은 당연히 이정재 씨라고 믿었기 때문에 또 애칭도 부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사기 피해에 노출된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죠. 예. 최근에 캄보디아 사건에서도 로맨스 스캠도 보이스피싱과 함께 그 범죄 단지에서 이뤄졌거든요. 활용됐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이런 AI 기술을 활용한 사기 피해가 계속 연예인까지 활용되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로맨스 스캠이라는 건데 이 범죄가 이게 AI 기술이 발전하니까 범죄도 똑같이 지금 진화하는 형태거든요. 그렇습니다. 로맨스 스캠이라는 거는 사실 연애 사기로 하는 것인데 남성이나 여성을 상대방을 유혹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인데요. 아까 변호사님 얘기했지만은 50대 여성이 피해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를 이용해가지고 신분증을 만들었었는데 신분증 사진도 참 세밀합니다. 그런데 예. 우측에 글자를 보면 좀 틀려요. 왜냐하면 저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예. 000729로 돼 있습니다. 우측 지웠지만은 여기는. 그러면은 이정재 씨가 1972년생이에요. 그런데 2000년생이면 나이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주민등록상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뒷번호가 1이나 3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그 저기에는 2라고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AI로 그거를 위조를 했지만은 조금 약간 정확하게 위조가 안 된 상황인데 이 여성은 이정재 씨가 연락 오니까는 자세하게 살펴본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정재가 연락 왔으니까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위치에 써 있는 가짜로 주였다는 걸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 실제적으로 로맨스 스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조금씩 돈을 받아내다가 나중에는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무려 5억 원을 사기를 당한 겁니다. 일단 사건 사고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특검이 조금 전에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내용 보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최근 피고인 김건희가 세계평화통일가족연합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하여 해당 물건을 확보하였습니다. 피고인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피고인 김건희와 피고인 전성배는 수수 및 전달 사실을 부인하여 왔으나 피고인 전성배가 본인의 공판에서 세계평화통일가족연합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피고인 김건희 측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해당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검은 이에 따라 피고인 전선백 측으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고 그 일련 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두 분과 이 내용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특검이 조금 전에 한 브리핑을 저희가 이제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핵심된 내용은 이겁니다. 그동안에 그라프 목걸이 6천만 원이 넘는 목걸이입니다. 그라프 목걸이하고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특검이 실물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그 물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확보했다. 일단은 실물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김 여사와 관련한 혐의 입증에서 굉장히 크게 다가가고 있어요. 그럼요. 사실은 전 국민이 이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구두가 도대체 어디로 갔나 그렇죠. 굉장히 오리무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구매를 한 사람이 있고 전달을 했다는 증거와 이러한 정황들이 다 나왔는데 예. 이 물건을 못 찾아서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갔나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결국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이 물품을 내놓지 않으면 본인이 이 뇌물죄의 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물품을 제공하고 본인은 전달죄에 불과하다. 범죄 죄수의 딜레마 이제는 예. 어느 정도 김건희 씨와의 신라관계는 끊어졌고 예. 이제는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특검에 협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건진법사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그 윤 전 본부장에게 돌려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다라고 주장을 지금까지 해오다가 며칠 전인가요? 재판에서 그거를 입장을 바꾸고 이제는 아예 이 실물들을 특검에 제출을 했다. 이게 뭐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랬을 거다라고 추측했는데 정광재 대변인 왜 이제서야 이 실물을 제출했다고 보세요? 뭐 과거 코미디 프로그램에 조사하면 다 나온다 이런 문구가 있죠. 예. 네. 이게 특검 수사가 계속되면서 전성배 씨가 부인하기 어려운 객관적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을 겁니다. 예. 실례로 뭐 전성배 씨의 조카인가요? 그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다음 날 아크로비스타에 들었다라는 그런 그 증거도 특검이 새로 확보한 거잖아요. 예. 결국에는 전성배 씨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죄를 감경받는데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라는 전략이 섰을 것으로 봅니다. 예. 이렇게 처음에 뭐 고가의 목걸이를 분실했다 또는 이 가방을 전달했다라고 하지만 그 분실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걸 분실했을 것이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전성배 씨는 본인의 재판 전략이 이미 선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전달했고 그리고 그것이 뇌물죄냐 알선수죄냐 이게 또 관건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 대가성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는 성립 안 된다라는 주장을 재판 과정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실물을 뭐 전성배 씨가 스스로 폐기하지도 않고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측면하고 아까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서희건설 회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이 사건도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 그 뇌물죄냐 알선수죄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예. 있고요. 뇌물은 대가성이 또 입증돼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김건희 여사가 이것을 받았느냐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특검이 입증해야 하거든요. 예.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만나서 K재단이라든가 미르재단에 특정 금액을 출연해라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라는 것도 증명이 됐지만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직접 입증했기 때문에 예. 뇌물죄 적용이 쉬웠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과연 뇌물죄 입증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예. 그런 쪽으로 특검은 기소를 하겠죠. 예. 또 하나가 그 구두였습니다. 구두. 그래가지고 김 여사의 발 사이즈가 몇이냐 이런 논란도 한창 있을 정도로 했었는데 일단 특검은 이 구두까지 포함해서 다 압수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 김 여사 변호인단이 그 반론을 제기한 게 뭐냐면 이게 김 여사한테 전달이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금 해명을 내놨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은 당연히 뭐 비서진한테 뭐 주려고 전선배 씨가 이렇게 비싼 걸 줬을 리는 만무하죠. 굉장히 궁색한 그런 변호라고 생각하고요. 예. 일단 구두와 백 그리고 목걸이가 확보됐기 때문에 거기에 땀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DNA가 약간만 묻었어도 이것은 DNA까지 조사해야 되나요? 아니 이건 사실 왜 땀 이게 묻을 수가 있어요. 살갗에 사용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아니 특검은. 그러면 예. 사실은 그걸 정말 막 알코올이나 이런 걸로 닦아내지 않은 이상은 예. 다 DNA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유경옥 행정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부인의 최측근이고 영부인만 보좌하는 그런 행정관인데 예.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구두와 이런 백을 바꿨다? 이것은 도저히 개연성 없는 얘기다. 저는 변호인 측에서도 곧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이었다. 왜냐하면요. 물품이 있고요. 예. 주고 간 흔적이 있고 너무 명확합니다. 전달자가 있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더 나가서 정강이 되면 글쎄 뭐 저희가 예측하기에 뭐 한계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윤영호 전 본부장처럼 전성배 씨가 더 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재판 전략을 이미 세우고 본인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했다라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가 있죠. 아까 그 통일교에서 받아서 전달했으니까 본인은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서 단순 전달자다라고 생각하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본인의 재판 과정에서 가장 형량을 낮게 받는 그 그럴 것 수준 같아요.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김건희 여사가 특검 조사를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화무 11홍이라고 그런데 본인이 가진 꽃은 다 졌다. 이런 얘기를 예, 했다고 예. 하잖아요. 지금 그 김건희 여사 편에 들어서 굳이 김건희 여사의 편에서 증언해 줄 만한 어떤 동인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겠죠. 예. 유명호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인연 이런 것 때문에 끝까지 어떤 뭐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예. 다른 사람들은 사실 사회에서 만나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그런 이해관계가 종식됐을 때 본인의 이익이 가장 우선되지 않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저는 재판에 응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서해건설에 이어서 이제 전성배 씨도 이제 서서히 김 여사 측에서 돌아서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것이 과연 김 여사에게 전달됐느냐 여부를 보여주는 정황이 하나 있는데 그 샤넬 매장의 전 직원이 증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교환하려고 샤넬 매장에 그 행정관이 갔다라고 이제 뭐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했냐면 누군가와 여러 번 통화하는 거를 들었고 제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걸걸한 느낌이 들었다. 김 여사 목소리가 약간 좀 그런 측면이 있죠. 김건희 씨와 목소리가 비슷하더라. 이 얘기를 들어보면 최종적으로 그 교환하려는 그 물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김 여사라는 걸 추론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요. 유경옥 행정관이 일과 시간에 그렇게 명품 매장에 가서 이러한 지시사항을 이행할 수 있을 그런 인과관계가 있을 사람이 김건희 씨 외에 또 다른 사람일 리가 거의 확률상 없습니다. 예. 또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왜 아니 이게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김건희 씨가 뭐 그냥 물품도 아니고요. 예. 자신이 신발로 신는 신발, 백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친분이 깊은 사람한테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 뇌물의 주인공은 김건희 씨라는 게 거의 99% 확정됐다. 본인들만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물품에서 조금 DNA라든지 지문을 확보해서 빨리 이 사항을 좀 결정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부지검 관봉권 띠지처럼 또 중간에 막 이게 막 닦이고 없어지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예. 더 확실하게 그럼요. 한다는 말씀이세요?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전 씨 측은 아예 이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금품이 최종적으로 한 것은 김 여사였다라는 취지로 뭐 그렇게 알려졌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물품과 진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특검이라면 예. 해당 시간대에 유경옥 행정관이 누구랑 통화했는지 통신 내용만 조사한다고 그렇죠. 하면 여기 바로 누군가하고 나올 통화했다고 거예요. 하니까.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거 일종의 국감을 통해서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특검은 아마 다 갖고 있을 겁니다. 통화 내용 통해서 해당 시간에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것만 놓고 본다면 그 통화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인데 예. 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어떤 김건희 여사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게 민중기 특검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뒤에 저희가 한번 다룰 수 있으면 시간이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오늘 3차 공판 기일인데 여기에요. 증인으로 명태균 씨가 출석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강혜경 씨한테 사기를 북돋워 주려고 했던 격려의 말이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들어가서 내가 김건희 여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들어봐야 될 거고 강혜경 씨는 여러분들 그만 좀 사기 좀 치라고 그래요. 그럼 김 여사 측을 예. 위해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지 마시라고요. 좀 공부 좀 하고 오세요. 그 내용이 나한테 고검에서 나한테 확인시켜주고 맞춰본 거예요. 다 자료 아닙니까? 여태까지 다 조작당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자 한 명마다 제가 다 고발할 거예요. 일단 뭐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명태균 씨를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예. 참 예. 어이가 없는데요. 이 사안 관련해서는 본인의 녹취록이 다 나와 있고 예. 그리고 또 카톡 내용도 다 나와 있고 예. 기자가 그 내용들을 조작해서 공개한 게 아닙니다. 예. 앞서 기자가 물어본 것도 김 여사 측에서 해명한 걸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처음보다는 사람들 관심도 없어지고 예. 기억 속에 잊혀지다 보니까 본인이 언론을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 뭔가 좀 세게 그리고 우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공천 대가 관련해서 김건희 씨와 윤석열 부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여론조사 관련해서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한 녹취는 예. 기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본인이 여러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닌 것이고 예.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와 나눈 대화는 본인이 나중에 써먹으려고 증거로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자료들이 명명백백히 다 있는데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명태균 스캔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수사가 좀 미진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특검에서도 좀 검사들과 수사관을 더 투입시켜서 예. 좀 명명백백히 밝혔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수사가 미진하고 의지가 없다 보니까 이 사항 자체가 지금 길게 늘어지면서 피의자가 저렇게 큰 소리 떵떵 치는 예.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공개된 지가 꽤 됐고 많은 내용이 오픈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그겁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을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약속했다는 이 구조인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녹취들이 그동안 공개를 해왔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사모님.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리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벌써 저런 내용이 나온 게 꽤 몇 달 한참 됐죠. 사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특검의 수사가 미진한 것이 아니라 예. 이미 특검 발족 전서부터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실로 확인됐었던 검찰에서. 겁니다. 예. 뭐 녹취 다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이번에 최상병 특검도 결국에는 지금까지 특검하면서 뭘 밝혀낸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처리 과정에서 경로했었다. 이 경로설도 굉장히 파다했었던 건데 결국엔 그 경로설 하나 발견한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특검 무용론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9월서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예. 12월 3일 이전에 명태균 씨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본인 얘기가 그 법정에서 다 알려지게 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바뀔 거다. 이런 그랬죠. 식의까지 호언장담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특검 조사해보니까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위법한 내용들을 이렇게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이게 이 공천 개입이냐? 개입이라는 것은 당시에 우리 당의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었는데 공관위원장을 비롯해서 공천관리위원이 이것을 심대한 심적 압박으로 여겨서 내가 이 점수를 어떻게 뭐 변경해서든 특정인에게 공천을 줬다. 이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식의 발언만 가지고 녹취만 가지고 공천 개입을 법적으로 뭐 제재할 수 있는가?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역술인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다는 사실이 사실 올해 초에 공개가 됐는데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글쎄요. 대통령실 행정관의 역술인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민사회 수석실이라고 있었죠. 거기에 채용이 돼서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다는 건데 참 이런 얘기도 또 처음 들어보네요. 아, 저도 오늘 원고를 보고 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런 소문이나 소식은 있었지만 예. 이게 정말 사실로 밝혀질 거라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일반 정말 수십만 공직자 중에서 4급 서기관을 역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6급 팀장이나 5급 사무관에서 예. 평생 일해도 임기 정년 퇴임하는 게 대부분인데 어떻게 역술인이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가 근무하는 대통령실에서 예. 4급 행정관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탄핵되기 전에 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네. 끝까지 남아서 월급을 받아갔다. 도대체 이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자가 모여 있어야 할 대통령실에서 사주나 보고 역술이나 행하는 이런 일이 행해졌다는 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좀 힘을 합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4급이나 혹은 5급으로 근무를 한 것 같아요. 5급이면 행정고시 패스하면 5급이고요. 4급은 행시를 패스하고 한 7년 이상 근무를 해야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4급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정 의원님이 시민사회 수석실 산하의 소수종교 담당 행정관 역할이었다는데 이게 과거 정권에서 저는 기억은 없네요. 맞습니다.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도 네. 이 시민사회 수석실이라는 건 계속 있었고 수석과 비서관 있고 그 가운데 주요 종교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관을 두죠. 주요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또 원불교까지 해서. 그런데 저도 사실 이 소수 종교와 관련해서 행정관을 뒀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종교 사회비서관이라고 해서 2022년은 그 대통령실이 처음 출범할 때 이걸 둔다고 했을 때도 종교비서관이 필요한가라는 그 지적을 그랬죠. 받긴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문제가 제기된 것처럼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려면은 그런 필요를 충분히 느꼈어야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그 공감대가 대통령실에서 형성돼 있었던 건지 이 부분은 뭐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어떤 규정들을 지켜가면서 소수 종교와도 적극적인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뽑았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은 또 그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네. 대통령실에 행정관을 하려면 검증을 뭐 제대로 해야 될 텐데 학력이라든가 이력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도되는 내용 예. 보면은 이력도 잘못됐고 했었던 일도 명확치 않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뭐 과거 정부로서는 곤혹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그렇다면 무슨 뭐 실제로 업무를 한 건지 어떤 일을 한 건지 신용환 전 교수가요.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관련한 내용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 역술인 출신 4급 행정관이 있었다, 채용됐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왜 대통령실에 역술인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소수 종교, 신흥 종교, 역술인 관리를 했다라고 제보를 받았고요. 대통령실 직원들, 대통령 내외와의 궁합 이런 것들을 봤다라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마 좋은 일을 기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 10월 달에도 태기를 받아서 국가적인 큰 거사에 대한 굿을 했다라고 지금 제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최종 확인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신용환 전 실장이 제보를 받아서 확인 중에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무속이 와서 그 대통령실 공적인 기구 내에서 과연 무슨 일을 했느냐가 지금 쟁점일 것 같아요. 저도 신용환 교수가 이야기하셨을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뭐 소수 종교 관련 업무를 했다. 이게 그 사람이 하고 있던 어떤 직책, 업무 이걸 정확히 신 교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용환 교수가 받았던 제보가 어느 정도 예. 사실로 보이고 그렇다면 정말 궁합과 사주를 본 게 아닌가. 여기에 용산 대통령 사저에 다다미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일본식 그것도 논란됐죠. 다다미방. 예. 사실은 신식 대한민국 건축물에 이게 일본식 목조 건축물에 어울리는 기능성 다다미방이 콘크리트 건물인 사저에 설치가 됐다? 이거 예. 좀 이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건진 법사가 일본 신인 아미테라스 상을 그런 모신 신당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종합해 봤을 때 대통령실이나 관저에 조선 왕조에 있었던 소격소라는 그러한 굿과 어떤 사주를 보는 그런 특수한 공간이 있었고 그런 곳에서 암약할 수 있는 무속인이나 역술인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좀 너무 지금 근거가 너무 없으니까 너무 말씀하신 것은 추정하시는 것 이런 같고. 방송에서 예, 하실 게 아니라 그 진영 유튜브에 나가서 하실 아니, 너무 정도의 딱딱 말씀이라고 맞잖아요. 생각합니다. 그거는 일단은 그냥 개인적인 추정이라고 제가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 좀 그런데 이제 신용환 교수의 주장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채용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게 윤 전 대통령 부부하고 이게 잘 맞느냐를 판단했다는 건데 정관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전 뭐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과거에 뭐 이병철 삼성 창업 회장이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같이 이런 그 관상이나 옛날에. 예. 뭐 7, 80년대 얘기했죠. 이런 건 들어왔지만 대통령실에서 이런 걸 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그때 당시에 얘기했었던 것이 사회문화수석실에서 다양한 종교 단체와 소통을 하는데 그 가운데 뭐 소수 종교를 담당하는 행정관은 그동안 없었지만 앞으로 그쪽과도 좀 더 다양한 소통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고용했다면 전 거기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지금 김지호 대변인은 뭐 약간의 우스갯소리를 더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비약해서 설명하기에는 다른 뭐 정황들이 나오지 않는 한 그건 그래야죠. 대단한 논리적 비약이겠죠. 사실 뭐 지금 저희가 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대선 기간 때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서 무속 논란이 계속 있었다는 거는 있어 왔죠. 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뭐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대선 기간 와중에 왕자가 적혀 있는 손바닥이라든가 뭐 건진법사, 천공스승 등의 인물들 그리고 뭐 노상원 전 사령관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평검사 시절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결정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저는 이런 무속, 역술인의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직 사회나 이런 곳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잔뼈가 굵었지만 사실은 정치와 대통령의 그런 영역은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자신감도 떨어지고 또 그전에 그러한 역술인과 이런 무속의 영향을 받아서 의사결정을 했더니 정확히 내가 대통령까지 그냥 쭉 초고속 출세길을 달려왔다. 네. 성공 방정식이 있었던 거죠. 그 성공 방정식을 대통령 임기에도 그대로 행했다. 저는 네. 거기서 비극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너무 단정을 조금만 수위를 조정해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거에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좀 제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그러니까 처음에 왕자 공개됐을 때도 사실 좀 충격적이었고 아까 김건희 여사가 얘기한 부분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 도사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 이게 좀 일반인들에게 좀 안 맞았죠.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런 무속 논란이 있었다면 스스로 조금 더 대통령실에 이런 행정관을 두는 과정에서도 조심했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속이라는 게 사실 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뭐 점도 볼 수 있고 가서 뭐 굿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그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더 조심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쉽고요. 예. 그래서 자꾸만 뭐 전 정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뭐 대통령 측에서 파면된 거 아닙니까? 전 정권 얘기를 하다 보면 아쉬운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이 무속 논란이 이렇게 불거졌을 때 보다 단호히 대응하고 지금은 네. 또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된 이후에 뭐 성경 매일 읽으시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의 좀 뭐 아쉬운 마음 굉장히 예. 큽니다. 특검 법안에 이 뭐 역술 관련해 가지고 수사 그게 들어가 있던가요? 이게 수사 범위가 되던가요? 수사 범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근데 이 사안 관련해서 좀 그 무속인의 이력을 속이고 이게 작은 일은 아닙니다. 예.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자료를 조사하고 신변을 확인하는데 뭐 허위 경력 논란 아니 그런 그럼요. 거. 저때 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국회 부의장 출신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 비서실장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허위로 이력을 제시해서 취업이 됐다면 이 사안 관련해서는 수사할 만하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의문스러운 인물이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인데 그 휴대전화에 비밀번호가 있어요. 2년간 이 비밀번호를 뭐 기억 안 난다 감춰 왔는데 이거 갑자기 공개를 했습니다. 과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도 핸드폰 비밀번호는 기억 안 나세요? 네. 휴대폰 비밀번호는 변호인께서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넣어라. 많이 좀 넣어라 해가지고 한 10대 후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대 후반. 제가 포렌식 이런 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날 바로 저를 부를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게 몇 달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휴대폰 비밀번호를 모르는 겁니다. 예. 뭐 저 인터뷰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모른다는 얘기를 자주 해왔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 비밀번호 이게 무려 뭐 20자리 비밀번호라고 하는데 기억이 나고 찾았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특검에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또 이제 갑자기 아까 전성배 씨도 비슷한데 갑자기 그 20자리나 되는 비밀번호가 왜 갑자기 알게 됐을까요?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갑자기 기억이 났다.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 상황입니다. 네. 처음부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밀번호를 다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유추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최혜병 특검이 그 최혜병 관련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고 예.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과 여러 가지
사항에서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예.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한 그런 증거를 은닉할 그러한 정황을 보이면 예. 아무래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구속은 피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갑자기 임시방편으로 기억났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해병의 고위직으로서 군인들의 명예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예. 저런 뭔가 안타까운 그러한 사항에 처해 있는데 예. 이제라도 대한민국 해병대 명예를 위해서 제발 좀 거짓말 좀 그만하고 사실대로 그냥 이야기해 주시고 책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지호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구속될까 봐 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한 거 아니냐 의심이 나오고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 2년 동안 핸드폰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로 그날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답니다. 그것도 무려 20자리입니다. 임 전 사장은 하느님의 사랑 덕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민을 조롱하는 겁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시정잡배와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주 시정잡배 같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쭉 얘기를 알려줄 의사가 있지만 기억하지 못한다. 지금도 기억 못한다. 나도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제출하니까 글쎄요. 그동안의 군인, 특히 해병대라는 군인 장성, 고위 장성에 대한 신뢰가 또 무너지는 것 같고 또 하나 좀 정건대 대표께 여쭤볼게요. 임성근 전 사단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 신명기 5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몰랐던 비밀번호를 새벽에 깨달았는데 그날 구속영장이 이제 관련한 사건과 관련해서 청구된다. 근데 이 비밀번호를 검찰에 특검에 제공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어떤 일련의 일들이 이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새벽에 생각났다라고 한다면 그 설명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하느님의 축복,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명기 5장 11절을 제가 그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이거네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시도를 하다가 새벽에 기적적으로 비밀번호를 발견을 해서 오후에 특검을 제공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끼게 됐다는 건데 이거는 좀 번외 질문이긴 하면 정말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성경과 기도를 얘기하고 이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겁니까? 근데 우리 그 일반인도 굉장히 시련의 시기를 겪게 되면은 종교의 힘을 빌리거나 귀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워낙 그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독실한 신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영어의 몸이 된 상태에서 본인이 마음의 위로를 찾고자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아쉬운 것은 이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렇다 할 새로운 사실을 규명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당시에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는 군 통수권자로서 충분히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국민께 좀 소상히 설명하고 어떤 그 절차에 따라서 해병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이런 문제, 비극적인 상황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주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일과 이제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구속이 될까봐 지금 이거를 제출을 했다. 구속이 안 되려는 목적이라는 건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재판부에서 알고 있고 찾을 수 있었으면서도 그거를 지금까지 감추고 있었던 거는 오히려 휴대전화라는 증거를 은닉하거나 숨기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워낙 급하다 보니까 급해서 뭐라도 지금 본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거라도 해서 내가 수사에 협조한다 이것을 증명할 생각으로 했는데
아니 뭐 재판부도 굉장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안 좋게 봅니다. 지금 이제 이분이 좀 어떤 피의자면 일관성 있는 진술과 일관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막 이랬다 그렇죠. 저랬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 더 의심을 받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임성근 사장님은 그냥 오늘만 사시는 것 같아요. 오늘만 사시지 말고 예. 해병대의 명예를 보고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창피합니다. 대한민국 고위공직자가 저런 모습까지 보여야 되나 좀 안타깝습니다. 예. 사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뭐 진술하겠다고 나서기도 하고요. 여러 차례 자신감 있다고 할까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하겠습니다. 박성웅 배우가 본인과 이종호 씨가 만나는 거 봤다. 같이 식사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게 나왔습니다. 본인이 아직도 그럼 이종호 모른다고 얘기하실 건가요? 예, 저는 아직도 이종호 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종호 씨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배우하고 제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그걸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 박성웅 씨 관련한 것도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지만 저때 앞서 뭐 자진 출석했을 때도 그렇고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에서 자신감뿐만 아니라 옅은 웃음까지 보이면서 뭐라고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임성근 전 사단장은 본인의 무고를 그 특검 조사를 통해서 밝히겠다라는 생각이 명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검에서 부르는 순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출석해서 특검 수사 받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경상북도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한번 열렸었죠. 당시에 예. 외부 기관,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이것이 기소까지 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본인은 법적 적어도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책임질 부분들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법적 책임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특검 관련해서 소식 하나만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오늘 고발했죠. 네. 예. 그 내용은 왜 그런 거예요? 민주기 특검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특히 예. 이번 고발의 대상이 된 것은 네오세미테크라는 주식을 비상장 주식일 때 샀습니다. 그 이후에 거래 정지가 되기 직전에 매도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거죠. 예. 사실 비상장 주식 살 수 있습니다. 판사 신분이라도 살 수 있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의혹이 증폭되는 것은 거래 정지가 예정된 것을 알고 사전에 선행 매매를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한다면 이른바 시장 교란 행위로 주가 조작에 관여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네오세미테크는 김건희 여사도 이 회사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이유로 함께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 기소될 때는 네오세미테크와 관련한 것은 배제가 됐습니다. 이것이 민중기 특검이 이 회사 주식을 본인도 거래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 일부러 기소 안 한 거냐라는 의혹도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민중기 특검도 공소시효가 지금 남아있다라고 보는 그 법리적 해석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그 주체가 될 것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고발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하실 얘기 있으면 저는 하셔도 되고.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그러한 범죄 행위가 있다면 특검 할아버지라고 해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 다만 지금 나와 있는 것의 정황을 보면 명백한 증거는 확연히 나오지 않았다. 이 사안 관련해서 확실한 증거가 없고 범죄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특검이 그래도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 특검의 성과까지 뭔가 좀 폄훼하고 뭔가 비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요즘 국정감사장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언행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제 시간을 방해하지 마세요. 내란 시기에 당사로 도망갔던 분들은 지금 입을 다물고 계세요. 대법원의 머리가 바닥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장... 네, 이제 최근에 김충식 씨가 공개적인 속상에서 새로 만나는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은 나경원 의원이 소개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보십니까? 나경원 의원 모릅니다. 언니가 소개를 했다고.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그냥 감수하고 2심, 3심의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없는 건가요? 관련돼서 한번 견해를 한번 밝혀봐 주시죠. 자, 그러면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논란이 됐던 대표적인 세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요거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죠. 요 합성 사진.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언니라고 주장하지만은 언니가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나경원 의원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가족 관계를 잘 알겠죠. 그리고 이제 주진희 의원이 바로 옆자리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또 있어요. 글쎄, 정원희 대표 좀 어떻게 보세요? 최혁진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게 지난 6월 중순일 겁니다. 당시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하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 보직을 맡게 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이제 반납한 거죠. 그거에 따라서 새로 국회의원이 됐어요. 아무리 의정활동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본인이 이번 국감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좀 우리 대중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하다는 게 이제 페이머스와 노토리어스, 그러니까 유명하다와 악명 높다 이 두 개인데 이번 국감을 통해서 최혁진 의원은 분명히 그 악명 높은 국회의원이 되는 데 성공한 것 같아요. 본인이 국회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질의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사실에 대한 체크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언니가 없다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사자 비밀 회동을 했다는 것도 이 근원지가 최혁진 의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도 제대로 된 객관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 정치라는 것은 자기가 한 언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최혁진 의원은 이번에 국감에서 보여준 이 언행과 관련해서 정치적 책임을 두고두고 져야 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일각에서는 최혁진 의원이 왜 저럴까에 대해서 민주당으로 입당하려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사실. 저러한 의정 활동이 민주당에 입당하는데 유리하다. 이러한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유리한 그러한 의정 활동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최혁진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들과 어떤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대리인으로서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최혁진 의원이 후원금도 다 차서 마감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후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미 다 한도를 채워가지고? 실제로 한도를 채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초선 의원으로서 이게 몇 달 활동을 안 했는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아마 소수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인데 공개된 자리에서 저러한 사진을 저렇게 국회의원이 보여주는 것은 조금 상대에 대한 모욕이 아닐까? 우리가 국감을 치르고 질의를 하고 감사를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규택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이 너무나 좀 강압적이고 폭력적 그리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최혁진 의원 옆에서 굉장히 많이 항의를 하고 당신이 국회의원이냐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많이 야지성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비판.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감정적 대립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반지성적인 의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의 후원 계좌가
그런 활동들로 인해서 다 찼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 정치의 비극입니다.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법사위를 운영하든 민주당 대표로서 의정 활동을 하든 본인의 강성 지지자들에게만 어필하면 나는 얼마든지 국회의원 될 수 있고 계속해서 정치적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그동안 민주당이 심어줬던 건 아닌가. 그래서 최혁진 의원도 그거 보고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는 그 쇼츠라고 하죠. 아주 짧은 영상들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홍보하는 용도로 많이 쓰다 보니까 길게 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임팩트 있는 장면만을 노려가지고 그게 국감에서 이게 좀 악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 지금 보수 진영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다소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중국 자본들이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중국 자본이 유령회사를 통해서도 지금 대한민국에 투입되고 있다. 주식시장에. 이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제기하는 음모론이 중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정광재 대변인 자본시장 잘 아시니까 이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글쎄 뭐 보다 좀 정확한 근거 있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국내 주식시장에 지난 5개월간 어느 나라 자본이 많이 들어왔는가 이거를 찾아봤더니 영국, 아일랜드, 미국, 룩셈부르크 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대체로 투자를 많이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아무래도 유럽의 금융 선진국들이 많으니까 그 지역과 미국의 자금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다. 그런데 거기 주식을 새로 산 사람들의 상당수가 뭐 중국계 자본이다. 이걸 입증하려면 보다 뭐 어느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뭐 인과관계가 약간 부족한 듯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좀 주장하는 이유를 막 생각을 해본다면 코스피 주가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과도 관련된 내용이고 지금 코스피가 많이 오르니까 그거를 바람을 좀 잠재우려고 그럴까요? 아니 사실은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혁진 의원처럼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광화문 광장 가서 윤 어게인 외치며 태극기 부대들과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한다면 저는 뭐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다 이럴 겁니다. 근데 저분은요 국민의힘의 지도자입니다. 최고위원이에요. 최고위원이 자국의 금융시장이 주가가 올라가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굉장히 화랑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적인 것이다. 이것이 중국 불법 자금에 의해서 뭔가 자본시장이 흐트러지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게 공당의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저런 발언을 지도부가 하게 용인하고 있는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코스피 주식시장을 불법적인 자금이 판치는 그런 불법 시장이라고 보는 것인지 저는 궁금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제대로 된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당 지도부를 이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국가관은 누구보다 투철하죠. 본인이 그 장교 생활도 했었고요. 뭐 이른바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식이 정치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렇게 외국계 자금 가운데 중국계 자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기하는 데는 저도 보다 명확한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를 지적했다라면 설득력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연기금이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 주식 편입 비중을 좀 높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좀 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김민수 의원이 얘기한 것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사견임을 전제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앞서 그 다소 허무맹랑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 표현은 이 다음에 날 전환기 씨 때문에 제가 쓴 표현이었는데 이 내용 한번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NP가 미국에서 보도되고 있는 뉴스 채널인데요. 이재명 돈 1조 원 이상이 싱가포르에 있다라고 미국 안에 써 있잖아요. 그냥 유력한 사람한테 직접 들었다라고 하면서 보도된 겁니다. NNP가. 그 돈이 싱가포르에 현재 있을 수 있다라고 NNP에서 보도한 걸 전한길은 언론인으로서 다시 재보도를 한 것이고요. 이거는 두 분 생각을 짧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돈 1조 원 이상이 싱가포르에 있다고 NNP에서 보도를 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인용을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어디서 중요한 데서 보도를 했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유튜브로 면접을 볼 정도로 그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는 지지를 받고 추앙을 받는 대상자인데 저런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한 불법 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놓은 것처럼 저렇게 주장을 하면요. 사실은 그 국민의힘을 추종하는 극우 세력들은 저걸 사실로 믿습니다. 믿고 또 가짜 뉴스를 무차별하게 퍼뜨립니다. 이거 정말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이런 무책임한 가짜뉴스 발언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뭐 어떻게 해명을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분별하게 다른 쪽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따로 국민의힘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서 논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한길 강사가 지금 얘기한 NNP라는 채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규모를 가진 언론사는 아닌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뭐 유튜브 채널에서 한 얘기를 본인이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좀 근거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 당장 들으니까 과거에 안민석 전 의원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독일에 뭐 3조 원 은닉 자금이 있다. 이게 당장 생각나잖아요. 당시에 뭐 안민석 의원은 적어도 독일이라도 가서 뭐 사람들 만나고 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법적으로 처벌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한길 강사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팩트 체크를 좀 더 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이 포인트를 세 가지 지적했습니다. 조용해! 왜 반말을 자꾸 하세요? 시간을 주셔야죠. 왜 반말을 하세요? 왜 혼자서만 계속 반말하세요? 연세 많으시다고 막 반말됩니까? 검증해 주세요. 검증해 전하죠. 우리가 상임위에서 국정감사에서 조용해 끼어들지 마 이것은 상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부터 자제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의원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엄 현지 실명으로 추정되는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왜 제가 이걸 틀었냐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김현지 실장의 정인 채택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뭔데 정인을 자꾸 부르려 그러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 사람은 선거자금 전반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를 제가 틀어드린 겁니다. 영상 보셨지만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신동욱입니다. 저희 국감 영상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초반에는 언론의 주목도 굉장히 높았지만 이제 국감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너무 이게 정쟁의 장이 된 거 아니냐 좀 비판이 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뭐 이제 사실은 이번 주 들면서 우리 저희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이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정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이번 국정감사 법사위가 초반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수 여당의 오만, 독주, 폭주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정말 저희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도 좀 국민들께는 좀 송구스럽게 좀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아마 지난 주말 지나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제는 추미애 위원장님이 뭐 좋았다기보다는 자제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정도만이라도 발언권을 좀
주고 해도 저희가 목소리 높일 일이 없는데 예. 지난주는 정말 심각했거든요. 마음대로 발언권 뺏고 발언권 자르고 뭐 또 여러 가지 진행을 너무나 독재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소란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앞서 제가 최혁진 의원 좀 행동도 봤지만 이 법사위가 유독 법사위원들 그런 걸 좀 의식을 하시나요? 이렇게 언론에 아니요, 그런데 집중 조명을 어제 받고 있다? 최혁진 의원의 저 예. 행동도 저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예. 그 주진우 의원 최혁진이 바로 옆자리거든요. 붙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거의 90도로 몸을 틀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뭐 본인은 거기에 집중했다라는 궤변을 하시는데 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들이죠. 예. 그런 행동들이 추미애 위원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민주당 의원분들이 너무 많이 그런 행동들을 하셨고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희 당과의 어떤 정쟁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본인들이 필요한 증인 채택이라든지 또 의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와 일절 상의하지 않고 예. 아직도 간사도 선임해 주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도부시니까 좀 당내 현안 좀 여쭤볼게요. 그 장동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면회 간 사실을 두고 좀 논란이 일었어요. 신채고 의원께서는 어떤 쪽이십니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전당대회 할 때도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뭐 면회를 간다든지 어떤 사적인 관계는 갖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갈 때도 뭐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한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지도부와 상의한 것도 없고 아마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의 잘잘못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물었을 때 저는 가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이고 장동혁 대표는 면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라서 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전당대회 때 그냥 순수하게 그 워딩만 믿으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 당시는 후보였던 시절이고 지금은 당 대표가 됐으니까 이것이 저희 당에 미치는 영향을 정무적으로 고려를 안 했을 수는 없을 그렇죠. 것인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었을 때 또 저희 당 지지자들로부터 오는 어떤 압박 같은 것이 이제 장동혁 대표 본인의 얘기는 이제 이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민생 경쟁도 해야 되고 국민들을 향한 또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경쟁을 민주당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뭐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다녀왔다. 큰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뭐 신의원께서도 여론조사 뭐 당 지지율 다 보고 계실 테고 지금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야당에게 약간 유리한 형국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많았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 그 시기를 조금 문제 삼는 지금도 그 추세는 뭐 저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고 최근에 그 추세가 그런 것인데 그 면회를 간 문제가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또 저희 당에서 그 부분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저희 당의 이미지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대단히 뭐 큰 논란이 있을 것처럼 민주당에서 그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뭐 여론을 보시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논란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좀 강성 지지층의 요구 사항일 수도 있었던 건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더 다른 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 같은. 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면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이미 저희 당을 떠난 분에 대한 얘기고 당원 게시판 문제는 살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장동혁 대표의 판단도 있을 수 있지만 당무감사위원회가 꾸려져서 거기에서 이것을 어쨌든 당원들에게 이걸 밝혀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이니까. 많아요? 많죠. 이걸 밝힐 것인가, 밝힐 만한 것인가 이런 데 대한 판단도 대표가 뭐 해라 말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무감사위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원 외부 인사로 저희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지금 뭐 판단을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뭐 살아있는 이슈인 건 사실이죠.
그 살아 있고 그런 여론이 더 많다고 하면은 할 더 많다라고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그러나 상당히 당원 게시판 문제도 저희 당에 논란이 많이 돼 왔던 부분이고 그렇죠. 정치행위라는 것은 항상 플러스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걸 예. 했을 경우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엄청 크다 그러면 뭐 그게 꼭 해야 되는 것인가 뭐 그렇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틀고 가는 것이 저희 당의 미래를 위해서 좀 미래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 부분은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정부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 여부인데 그 부분이 그 부분은 이제 당 대표가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예. 또는 뭐 이를테면 좀 원색대로 표현하면 정적을 뭐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워낙 당원들 사이에서도 워낙 유명하게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럼 이것을 계속 안고 갔을 경우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한동훈 전 대표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 계속 뭔가 대단히 뭐 문제가 되는 게 있는 것처럼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 우리 당 전체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 저는 뭐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보고 그것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파급력은 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죠, 예, 신의원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외곽에서 계속적으로 좀 현안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좀 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좀 뭐 어떻게 정치를 하시니까 예. 당연히 내시는 거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평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정치를 그만하겠다라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본인도 적절한 시점에 다시 이제 정치권으로 복귀를 하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정치적 판단은 본인이 할 것으로 여지가 좀 있는 것 저는 뭐 같습니다.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 당에 이제 그 부분을 둘러싼 논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들도 당원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헌법 소원 제기를 하는 건가요? TF를 꾸리셨죠? TF 꾸렸고 이제 저는 뭐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이번에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보면 그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개념 없는 정책이 이렇게 나왔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재산권 행사가 거의 막혀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본다면 시장도 시장대로 살리고 또 개인의 어떤 재산권도 재산권대로 보장을 하고 또 이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고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정책이 그냥 이제 소위 얘기해서 앞뒤 재지 않고 무대뽀로 나오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저희 당에서도 그래서 열심히 좀 이 부분을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장동현 대표가 TF 단장이었나요? 팀장이었나요? 본인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TF를 어떤 규모로 꾸릴 것인가를 두고 이제 당 지도부 사이에서 의견 교환이 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워낙 심각한 문제고 이게 서울과 수도권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제 민주당은 정책위 의장이 이제 그 단장인데 우리는 당 대표가 단장을 하고 부위원장은 정책위 의장으로 해서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를 이건 당 차원에서 이건 좀 다뤄가서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죠. 또 하나가 이제 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도 해주셨지만 뭐 정책 위반자 고위 공직자들의 아파트 보유 과정 현황 등을 가지고도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 진짜 그 이상경 국토부 차관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제일 문제가 사실 내로남불이거든요. 이분들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토지라든지 그 주택은 약간 공적인 개념으로 봐서 이게 너무 투기의 대상으로 되는 삶의 문제인 것이지 이게 재산의 문제로 보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게 그 소위 진보 정권의 기본 철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말 따로 행동이 다른 것인가? 이게 그냥 위선적인 거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도 이런 위선적인 문제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이고 계속 그게 좀 누적되어 오는데 조국 뭐 민주당은 아닙니다만 전 대표도 그 위선적인 것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분에 대한 송원석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조금 뭐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지적은 부분은 좀 어떻게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는데 저는 글쎄요 뭐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뭐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라든지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말을 하면 안 된다. 뭐 고가의 아파트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정당하게 형성된 재산은 존중되어야 한다. 사유재산은 분명히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 이것이 저희 당의 철학이기 때문에 예. 그 저희 당에게 들이대는 도덕적 잣대하고 민주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저 시내가에 가재나 붕어로 살지만 나는 용이 돼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모든 정권에서 정책과 본인들의 이익관계가 너무 상반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비판을 하는 것이죠. 짧게요. 국감 끝나면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시죠? 저희도 이제는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법사위이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고 개인적으로는 좀 기업 환경 문제 그 부분 제가 토론회도 좀 주최하고 지금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들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집중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